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금융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상대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네. 증시는 떨어지고 또 원화값은 붕괴가 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을 놓고 본다면 환율도 요동을 쳤고요. 또 네. 우리나라의 증시도 크게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 역시 봤을 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 잭슨 홀 미팅에서 목소리 그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네. 시장에서 전망치와 좀 다르게 매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그런 영향이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환율 부분 본다 그러면요, 이제 금융위기 당시까지 좀 치솟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50원 40전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1,350원 이게 과연 오를까? 이 정도까지 갈까 했는데 진짜 갔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1,4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환율이 이렇게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은요, 장중한 때 고점이 이제는 1,350원 80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고점 아니면은 뭐 종가 기준으로 봐도요 금융 위기 때 있었던 그 이후의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그 정도로 지금 금융 위기 때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증시도 다만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환율이 또 요동치다 보니까 증시도 이제는 거의 2%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사실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에 딱 맞을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한 기조는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는 물가 안정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표현을 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와 좀 달랐다. 그게 뭐냐면은 금리 하락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니면 한 중반 요쯤에서 아마 금리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긴축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시장에선 반응을 했다. 그래서 투자 자산 쪽으로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나 일본 증시가 가장 큰 충격을 또 받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증권 모두 이제 증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요, 뭐 굳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그 강달러 지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이 이제는 뭐 한국, 뭐 일본, 대만 증시 다 이제 폭락을 했는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66%까지 내려가면서 2개월 만에 이제 변동폭이 가장 큰 등락폭이 큰 시즌 어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엔화 가치가 이제는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0%대 초저 금리를 지금 가고 있는데 실질상 보면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뭐 투자 자산 쪽으로 본다 그러면요, 뭐 해외 글로벌 자금들이 사실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달러 들고 엔화 가서 부동산, 그러니까 네. 일본 가서 부동산 산다.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는 강달러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나오는 이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장중 1달러당 이제 139엔까지 치솟았으니까 굉장히 뭐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위안화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안화도 워낙적으로 그 약세로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기준 금리를 지금 하락하는, 그러니까 인하하는 부분들이 보여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동반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사실 파월 의장의 그 목소리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지금도 아마 오늘 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의 영향이 계속 이어진 건지 네. 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어요. 네, 그럼 잭슨 홀 미팅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가 역시나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한 0.57%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한 1%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을 했는데요, 한 0.67% 하락을 하면서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을 했다.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그 잭슨 홀 미팅의 목소리,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던 말대로 공포스러운 금요일이었는데 사실 이게 과연 월요일 장에도 미칠 것이냐, 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줬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 여파가 지속됐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있었다가 역시나 이제 하락한 부분이 나와서 아마 투자 자산 쪽으로 많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긴축의 영향, 긴축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3대 지수 하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있고요. 어제 뉴욕 이제는 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연준 위원회 한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는 연준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줬을 때 사실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됐거든요. 오히려 증시가 또 오르는 추세여서 그 당시에 자기네들도 이제 약간 당황스러웠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진실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시장에서 알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진심이란 얘기죠. 지금 금리 인상은 쉽게 볼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는 잭슨 홀 미팅에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그 리스크 있는 그러니까 투자 자산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 던지고 있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 과연 금리를 몇 % 올릴 거야? 네. 이거거든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는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빅 스텝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확률이. 근데 확률이 많이 적어졌어요. 20% 정도 확률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울트라 스텝 1% 포인트 정도 올릴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이라든지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10월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정부가 결정한 인상 폭보다 더 네.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환율이 높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전량 사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율에 영향도 미치면서 에너지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상 단가와 기준 연료비라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LNG를 이제 사와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이 LNG의 수입 단가가 이제 원료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준 연료비와 정상 단가로 나눠집니다. 지금 정상 단가가 이제는 올랐거든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여기서 기준 연료비까지 이제 만약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더 이제는 어떤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연료비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그래서 정상 단가는 원래부터 오르기로 돼 있었고 정상 단가가 오르면서 기준 연료비도 같이 오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사오는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준 연료비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있는 가스 요금이 이제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서민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산업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급등한 가스 가격 고려하면 현재 기준 연료비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실 네. 이거는 팩트거든요. 예, 그만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 보니까 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수금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연료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1조 원대 적자,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네. 거의 지금 연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조 원 적자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LNG 수입 단가가 7월에 톤당 한 1,000원, 1,034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1년 사이에 107%나 오른 겁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환율까지 올라버리니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그
또 물가를 자극하겠죠. 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돈 안 쓰고 버티기.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뭐 10월 달에 전기요금이 같이 오른다는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뭐 고물가에 네. 부채질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대표적인 공공요금이거든요. 네. 이게 실제 작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5월과 7월, 그다음에 10월에 이제는 이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오르도록 이미 이제는 설정이 돼 있었고, 네. 그래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스요금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정산요금과 정상 단가와 기준 연료비가 동시에 올랐었고요. 그럼 10월에 이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10월에 이제 정상 단가와 기준 연료비도 동시에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가스나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면은 당연히 물가에 대한 압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공공에너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공공요금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정부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공공요금을 누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누르지 않으면은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팩트만 놓고 본다 그러면 공공요금은 안 올 수가 없다. 네. 예,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공공요금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한편 파월 의장의 이 매파 발언으로 채권 시장도 흔들렸는데요. 네. 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올랐는데 네. 이제 뭐 고정금리가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지금 뭐 상단이 거의 비슷해져 갖고, 네. 사실 이제는 고정금리의 뭐 이익, 고정금리를 통해서 뭐 금리를 이제 고정시켜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지금 좀 상황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년물 은행채 5년 만기 은행채가 사실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정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시중 은행의 지금 고정금리 상단을 봤더니 거의다가 뭐 대부분 하나의 은행 빼놓고는 다 6%입니다. 너무 네.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7%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이미 뭐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6.3%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6%라 그러면요, 사실 지금 이제는 고정금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고정금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뭐 변동금리나 지금 고정금리랑 큰 차이가 없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태이고요. 한때 이자가 좀 낮아졌었죠. 이자 장사한다는 네. 목소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예대 마진차, 예대 금리 차를 이제는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준 부분이 있었는데, 뭐 파월 의장의 목소리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금리가 치솟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이제는 움직이게 되면 은행들은 이게 바로 적용이 돼요. 네. 어떤 한 특정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정금리에 반영을 하고요. 보통은 한 3에서 7일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고정금리에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뭐 채권금리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고정금리도 앞으로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거래 절벽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의 지금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네.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금리의 압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5년물도 보는 게 아니라 국고채 2년물도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단기 채권 중심으로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그럼 변동금리는 괜찮느냐? 네. 사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대 마진차에 이제 공개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봤을 때 코픽스 코픽스를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코픽스는 당연히 예금 금리를 추종하게 됩니다. 예금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에서 정해지는 게 코픽스인데, 예금 금리를 높여주면은요, 당연히 이제는 대출 금리도 높아지게 되는 아이러닉한 상황이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시장이 참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출을 안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금리 인상기에 네. 좀 대출을 좀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네. 바로 금리 상향형 주담대입니다. 네, 이게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7월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우리가 오르게 한 게 작년 8월부터거든요. 작년 8월부터 이제는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이 금리 상향형 주담대가 뭐냐면 5년간 금리를 묶어둡니다. 2%포인트만 오르도록 묶어두는 이제 주담대 상품이에요. 네, 굉장히 좋죠, 사실. 그러면 5년 동안 금리가 오르는 걸 봤을 때 2%포인트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작년 7월에 이 상품이 이제 나왔을 때 인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가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이거 나와봤자 어차피 이게 0.75% 기존적으로 좀 금리가 좀 더 높거든요. 한 0.2% 정도.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걸로 역사를 본다 그러면 19년도에 처음 나온 상품이에요. 그대로 완전히 사라졌죠. 네.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저금리 상태였습니다. 나와봤자 인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작년 7월에 다시 나온 상품인데 지금 와서는 이거 이제는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2%포인트 정도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입하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금리 상향형 주담대 상품이 은행엔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담대를 받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신다 그러면 꼭 은행 가셔서 이렇게 금리 상향형 주담대를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는 게 이게 대안대출이거든요. 이게 갈아타는 대출 과연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는 질문도 오시는데 사실 지금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그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대출도 사실 그렇게 뾰족한 뭐 방법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기에는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뭐 시장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재테크 방법처럼 허리띠 졸라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제 내가 주담대를 받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향 주담대 한번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또 정부 합동 대표단이 이제 방미를 했는데 오늘 네. 새벽에 미국에 도착했더라고요. 일단은 미국이 협의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인 상태인데 이게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해법이 안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법이 나올 정도였으면 사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시장과 조금 교류를 좀 했었을 텐데 사실 그 정도로 뭐 협상단이 간다고 해서 나올 어떤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서 미국 네. 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는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기아 자동차 EV6 같은 경우에도 전량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 10만 대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뾰족한 어떤 수가 뭐 간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